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청파살롱이고요.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자, 오늘도 식민지 시대의 대중예술인 두 명을 소환해서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영미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옆에 이준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이영미 선생님은 이제 말씀 듣다 보면 약간 격앙돼서 말씀하시는 그쵸, 때도 있고 흥분하는구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차분하게 또 설명해 주실 때도 있고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 이준희 선생님은 ARS 같습니다. 네. 어떠한 감정의 변화나 동요를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앞으로 없어질 직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저는 그래도 일은 계속 하겠네요. 아, ARS니까. 예. 그 말은 이영미 선배가 먼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도발인가요, 지금? 아니 뭐 연세도 더 많으신 건 사실입니다. 아, 예. 그렇죠. 순서대로. 근데 또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무슨 그런 심한 말을. 예, 가는 데는 순서가 없고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감정의 변화가 없으셨습니까? 옛날부터 그래요. 20대 때부터요? 네, 우리 둘이서 10살 차이가 더 난다는 사실을 누가 사람들이 보고서 목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준희 선생님은 마음속에는 어떤 이제 변화나 동요가 있지만 그걸 잘 이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신 거죠?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스스로가. 정치를 하셔야 될 텐데. 이 답변도 정말 지금 이 답변도 너무 예. 재밌어. 예. 정치를 하셨으면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뭔들. 와, 들으셨죠, 여러분? 저렇게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만심이 꽉 차 있습니다. 이준희를 국회로.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우리 이준희 선생님의 장점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누구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 준비한 두 분은 네. 이분들도 만만치 않게 재미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목을 좀 부제랄까 네. 한번 붙여봤는데 네. 조선 재즈의 1인자. 조선 재즈의 1인자. 예, 왕. 누가 조선 재즈의 왕인가. 이런 초점을 좀 맞춰서 얘기를 풀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조선 재즈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따로 있다기보다는 네. 어차피 소수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1930년대에 네. 좀 진지하게 재즈라는 어떤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 네. 나름의 방식으로 좀 고민도 하고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김혜송과 손목인 예. 오늘 준비한 두 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친절한 방송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영미 선생님이 일단 재즈에 대해서 정의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그건 너무 힘들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일제 강점기 때 재즈송이라고 하는 용어가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재즈 예컨대 뭐 1920, 30년대 스윙 재즈 그 이후에 무슨 뭐 뉴 올리언스 재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런 미국식 재즈만은 아니에요. 그거를 포함해서 물론 이때는 다 스윙 재즈죠. 지금과 같은 그 자유로운 재즈가 아니라 다 네. 스윙 재즈 시대기는 하는데 스윙 재즈만 재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서양풍의 대중가요, 대중음악을 그냥 다 재즈라고 불렀어요. 왈츠도 재즈라고 부르고. 네, 맞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예. 그러니까 일본풍이 유행가 유행소곡. 지금 우리가 트로트라고 부르는 것. 조선풍이 신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조선풍 대중가요가 신민요. 예. 일본풍 대중가요가 트로트. 예. 유행가 유행소곡. 예. 그렇다면 양풍 대중가요가 재즈송이에요. 그럼 장르와 상관없이 그냥 양풍 대중가요를 일제강점기 때는 재즈송이라고 불렀다. 그걸 그냥 한 장르로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즈를 재즈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만약에 그때 락이 있었으면 그때 그렇죠. 락도 재즈송이라고 불렀다. 네, 맞아요. 블루스도 재즈. 룸바도 재즈. 샹송 스타일도 재즈. 그러니까 이 당시 재즈를 뭐 차인표가 뭐 색소폰 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그 장르로서의 재즈, 뭘 재즈라고 하는 겁니까? 한 줄로 딱. 네. 미국 노래. 그러니까 재즈라는 게 사실 네. 그 역사도 굉장히 복잡다단해요. 특히나 이제
우리로 치면 해방 하여튼 그 전후로 재즈의 흐름이 한번 확 바뀌거든요. 일단은 흑인 음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흑인 음악이 흑인의 자기 민요라고 할 수 있는 뭐 소울이나 블루스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그게 약간의 백인적인 매니지먼트, 상업성 이런 것과 결합돼서 만들어진 형태를 재즈라고 보통 부르죠. 일단 악기는 관악기 같은 게 많이 떠오르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요. 피아노는 아니에요. 그렇죠. 온갖 것들을 다 쓰니까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이 재즈가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에서 들어온 건데 일본은 당연히 미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을 통해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코스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배우는 거고요. 트로트가 들어온 것보다는 약간은 시간차가 있어요. 재즈가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양풍가요는 그 이전부터 보자면은 당연히 서양 음악이 들어온 시기가 꽤 이르니까 서양식 노래들은 꽤 들어왔지만 스윙 재즈 같은 재즈의 형태 혹은 블루스 같은 흑인 음악 계열이 들어와서 뭔가 어떤 색깔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37, 8, 9 정도 연도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양의 음악하고 미국 음악하고 직접 확 부딪혀서 뭔가 이렇게 확 터지는 시기는 해방 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군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자, 그럼 오늘의 부제가 조선 재즈의 왕은 누구인가? 그럼 여기서 조선 재즈라는 건 양풍 가요의 포괄적인 의미다. 그렇죠. 그러면 트로트도 아니고 신민요도 아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심은 재즈. 중심은 미국적인 음악으로서의 재즈 같은 거죠. 물론 지금 들어보면 이걸 재즈라고 해야 돼? 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재즈의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2020년대에 기대하는 재즈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트로트하고 혹은 신민요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다가 그냥 서양 음악하고도 약간 색깔이 좀 다른 뭔가 재즈적이거나 흑인 음악적 느낌이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그냥 재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재즈가 아니고 자스다. 자스. 네. 자, 조선 재즈의 왕이 누구인가? 누가 자웅을 겨룹니까 그러면? 사실 뭐 손목인 김혜송만 재즈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곡을 쓰고 했던 건 아니에요. 당시 대중음악 작곡가들이 워낙 이것저것 건드리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있지만은 근데 실제 작품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여준 사례로는 역시 두 사람이 가장 앞서 나갔다고 생각이 들죠. 한 명만 더 하면은 전수린이 있습니다. 전수린은 황성예터의 작곡자죠. 훨씬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몇 살 많으신 분인데 전수린 곡으로서 인기곡이 꽤 있죠. 나는 17살 박담마의 뭐 외로운 가로등, 황금심해 이런 노래들이 재즈송으로서 꽤 인기를 누렸던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곡수가 많지는 않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이 당시에 재즈로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을 2명 꼽아라 하면은 김혜송과 손목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김혜송과 손목인. 네, 자 이야기를 풀어보죠. 네, 일단은 두 사람의 뭐 기본 정보 이런 것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가 사실 좀 애매하다면 애매할 수도 있어요. 라이벌입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나이는 김혜송이 2살 위입니다. 1911년생. 손목이는 13년생. 그런데 음악가로서 데뷔는 그러니까 나이는 김혜송이 많은데 음악가로서 데뷔는 손목인이 또 2년 빨라요. 그러니까 선배님이잖아요. 그렇죠. 선배님인데 나이는 나보다. 좀 껄끄러운 관계였을까요, 그러면? 그것도 그거지만은 사실 뭐 2살 차이가 크게 아닐 수도 있는데 두 분 다 뭐랄까요, 그 자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또 장난 아닌 두 분이 성격이 또 좀. 아니 뭐 요새도 연예계 보면 연예인들 나이 속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드러나갖고 주먹 다짐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뭐 그랬겠죠. 속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손목이는 13년생이거든요. 근데 일단 손목인이 먼저 히트곡을 냈잖아요. 황성예터 이원의 곡 고복수에서 히트했죠. 그리고 목포의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목포의 눈물.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에 그냥 뭐 대박 히트를 낸 게 손목인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김혜송은 히트곡은 조금 느렸죠.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또 차이라면 차이인 것이
손목이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본인 주장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삐끗할 수도 있는데 독립운동했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본의 음악학교를 나왔다. 뭐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일본의 음악학교를 나왔다는 얘기는 클래식을 내가 전공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졸업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졸업했다는 기록이 없구나. 이거 제가 잘못 썼군요. 어디다가. 어느 책에다 전 졸업했다고 썼는데. 그러니까 자서전에서는 당연히 졸업했다. 예, 일본 제국음악학교 졸업했다고 했는데 가는 개연성은 있지만은 실제 그랬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학력 위조의 뿌리가 깊네요, 진짜. 학력 위조는 연예계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연예계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있죠. 일제 강점기 때부터 네,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네, 자 누가 조선 재즈의 왕인가? 나이는 김혜송이 2살 많았지만 이제 손목이니 데뷔는 2해 빨랐다. 네, 그리고 훨씬 먼저 출세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 김혜송, 손목인 두 분은 특히 이제 김혜송은 직접 노래도 많이 녹음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손목인도 뭐 한 10여 곡 꽤 있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골라봤는데 유명한 곡이죠. 싱싱싱. 네. 저는 처음 듣는데 자꾸 유명하다 그러지 말라 그랬죠. 이거를 모를 수는 없어요. 예. 왜 옛날에 맞아요. 이 노래예요? 예. 번안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이때부터 들어왔던 노래예요. 유명하네요. 진짜 유명한. 아니 그 박중훈 나오는 그 광고를 본 사람이면 다 아는 노래잖아요. 그 노래를 번안한 거군요. 예, 전 또 새로 만든 노래인 줄 알았죠. 39년에. 네. 자, 손목인 버전의 싱싱싱 번안곡입니다. 못같이 노래해 왕후 나와 같이 노래해 싱싱싱싱 언제든지 노래해 왕후 모두 같이 노래해 달콤한 이 노래는 거리마다 미친다 모두 노래하기를 아우 베비 아우 디디디디디디디 모두 같이 부르자 다 돌아 왕후 잠이 있는 이 노래들 같이 노래해 왕후 나와 같이 노래해 싱싱싱싱 언제든지 노래해 왕후 모두 같이 노래해 달콤한 이 노래는 거리마다 미친다 모두 노래하기를 아우 베비 아우 디디디디디디디 모두 같이 부르자 라돌라 왕후 잠이 있는 이 노래들
자, 1939년에 손목인이 가수로 발표한 재즈송 싱싱싱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듣는데 네. 머릿속에서 그림이 조선 총독부하고 친일파들하고 다 모여서 파티하고 이 싱싱싱 나오고 의열단원이 폭탄 던지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이 저는 머릿속에 연상됐습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 아니, 39년이니까. 무슨 모던보이 같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39년이니까 특히 왜 무슨 지하에 네. 뭐 영화 밀정의 한 장면이 연상되는. 지하 재즈바에 댄스홀은 안 나와요? 댄스홀 없어요. 우리나라에 당시에 조선에 댄스홀 없습니다. 하여튼 이곳은 민족문제연구소이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들으면 39년이구나 하면서 그런 그림이 자연스럽게 네, 머릿속에 잡혔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9년에 이렇게 번안해서 불렀다는 게 재밌네요. 당시 유명한 노래들 뭐 지금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저도 뭐 못 들어본 게 대부분이긴 한데 꽤 많아요. 번안곡. 예. 뭐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 이런 것도 번안곡으로 당시 음반이 나왔던 기록이 있고 네. 이 싱싱싱은 꽤 그래도 인기곡이었는지 이 손목인 말고 다른 가수들도 많이 녹음했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인기 있었던 그렇죠. 노래였으니까요. 김혜송, 손목인 두 사람 다 이제 작곡가로 유명하지만 가수로도 좀 활동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예, 김혜송은 사실 맨 처음에는 네. 연주가 어떤 악기요?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 주로 기타 이것저것 다 하는데 하여튼 기타 리스트로 데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무대에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또 곡도 초창기부터 쓰긴 썼죠. 근데 일종의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네요. 예, 근데 처음에는 뭐 별로 히트곡이랄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37년부터 이제 뭐 연락선은 떠난다라든가. 네, 장세정의 연락선은 떠난다. 굉장히 유명한 장세정의 데뷔 히트곡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 인기 작곡가로 확 올라서는 거죠. 그러니까 고즈음에 이난영하고 결혼하잖아요. 이난영하고는 36년 크리스마스 이브. 그렇구나. 어떻게 그렇게 남의 결혼 기념일까지 그렇게 다 알고 계십니까? 기사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보고 까먹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근데 걸어다니는 엑셀이죠. 워낙 특이하잖아요. 뭐가요? 날짜가 크리스마스. 그래도 그냥 다 보통 사람은 보고 그냥 잊어먹는데. 나는 내 결혼 기념일도 잊어먹는데. 저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기념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기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예. 그래서 김혜송이 이제 가수 활동을 많이 했다. 네, 김혜송은 기타도 굉장히 잘 쳐서요. 그게 뭐 기록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들으셨던 이화자의 화류춘몽. 그게 기타 하나만 갖고 반주하잖아요. 완전히 고가마사오 스타일의 전형적인 반주인데 그거 김혜송이 직접 연주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작곡가가 김혜송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잘 쳐요. 아주 유려하고 깔끔하게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기타 되게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타 하나로 반주를 아마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박시춘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카더랍니다마는 왜 그랬을까? 왜 기타 한 대로 반주하는 그런 편성을 했을까? 정답. 돈이 없어서. 악기 다른 거 넣으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건 사장님이 걱정할 일이죠. 그래요? 예. 고가마사오 스타일이 그랬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근데 돈 문제는 맞다고 합니다. 악기 많이 쓰기는 힘드니까. 힘든 거보다도 그러니까 편곡비가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편곡비라는 거는 그 오케스트라, 소편성 오케스트라를 기준으로 이제 할당이 돼 있는데 예컨대 이제 용돈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은 작곡가들이 이번에는 곡 분위기상 오케스트라를 쓸 필요 없다. 기타 한 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대신 1인분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전체 분을 내가 반주를 할 테니까 나한테 다다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충분히 가능해요. 혼자 다 먹겠다. 70년대 이럴 때 꼭 색소폰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봉조 사단에서 할 땐 꼭 색소폰 들어가거든요. 일자리 창출인가요? 본인이 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랑 또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나 들어가요. 색소폰이. 진짜 그거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가장 많이 잘
요긴하게 써먹은 분이 박시춘. 역시 그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이구나. 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1930년대가 일종의 그 자본주의 원리가 완전히 작동되는 그런. 그럼요. 이 세대들이 사회였네요. 어떤 세대인데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1910년대생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910년대라는 거는요. 일제 강점기가 되고 나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이 그냥 국가, 조선인이지만 일본 국가의 조선인으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신교육받은 무슨 얘기냐면 서당 교육받고 이렇게 올라온 앞에 세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도시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으면 일본어 무지하게 잘해요. 그냥 네이티브 일본인처럼 사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 문화 구조나 이런 거는 뭐 완전히 일본 스타일의 일본식의 그 시대의 자본주의를 체득하고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30년대는 대공황 이후여서 좀 많이 힘드니까 나 혼자 먹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속이야 빨리 돌아가죠. 근데 사실 근현대사 잘 모르는 뭐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1930년대 하면 아직도 엽전 쓰는 줄 알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때는 다 누구나 독립운동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30년은 되게 긴 시간인데도 1910년대와 30년대가 얼마나 다른 시대인지를 잘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10년대하고 30년대 후반 얘네들의 세상, 이 모던보이의 세상은 너무 다른 세상이에요. 그럼 김혜송이 가수로 활동하면서 불러갖고 뭐 히트하고 그런 노래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도 보면은 그 김혜송의 히트곡들은 좀 오늘날 시각이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부른 노래는 많지만 그게 그 당시에 엄청난 빅히트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남녀 둘이서 이렇게 마녀처럼 부르는 노래들 있거든요. 그런 노래들의 대부분 보면은 김송규 작곡, 김혜송 노래예요. 김송규는 김혜송의 본명. 그러니까 본인이 작곡하고 본인이 노래 부르고 잘 불러요 노래를. 그리고 또 김혜송의 그런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노래들도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재즈적인 요소도 그렇고 하여튼 김혜송스러운 곡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 스타일이 있는데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가수들이 영 시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작곡가로서의 의도를 이걸 잘 살려줘야 되는데 다른 가수 일반 가수들이 느끼기에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왕 오버하는 곡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시켜는 받겠지만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할게 그냥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양풍이 많이 나는 노래들 그냥 마녀라면은 뭐 김정구 선생이 부를 수도 있고 또 김정구 정도 되면은 사실 김혜송 곡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자면은 김혜송의 그 독특한 재즈적인 스윙 재즈적인 곡들도 있는데 그걸 그 당시에 어떤 가수가 잘 불렀을까? 진짜 생각해 보면 쉽진 않은 일입니다. 맞아요. 김혜송이겠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김혜송의 노래 한 곡 듣죠. 자작곡입니다. 직접 곡도 썼고 노래도 한. 그리고 이 노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혜송의 재발견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청춘 계급. 청춘 계급. 이 노래 들으면은 청춘 계급이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카프 성향적인 그런 곡인가요? 계급이 들어가서. 근데 이 노래가 진짜 재발견.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어떤 영화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던 경성 이런 분위기를 낼 때 정말 쓰기 좋은 게 김혜송의 음악이에요. 왜냐하면은 양풍이 막 흘러 넘치니까 왜 90년대 말 2000년대 이렇게 되면서 일제강점기의 시대를 다시 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잖아요. 그때도 일상이 있었고 맞으면 댄스홀도 있었고 이런 식의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던보이나 무슨 경성 스캔들이나 이런 드라마 영화들이 막 나오던 시절 그런 거 분위기를 만들 때 제일 쓰기 좋은 노래가 김혜송의 재즈송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1938년 곡 청춘 계급 함께 듣겠습니다.
노래를 부르자 사랑의 소내창 이 밤이 다 새도록 노래를 부르자 어여쁜 앞으로 워카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자 춤이나 주전당 사랑의 탭댄스 이 밤이 다 새도록 춤이나 주전당 구여운 아파트 샴팡을 마시며 춤이나 주전당 춤추고 노래해 여기는 팔레스 우리는 에로이카 그늘의 용사당 상냥한 악마여 다리다리다라땅 산털이 마시며 춤추고 노래해 네, 1938년곡 청춘 개그. 네. 노래 재밌네요. 재밌죠. 아까 싱싱싱은 외국곡 그냥 갖고 온 거지만 이건 본인이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탭댄스 그렇죠. 소리도 그런 나고. 효과를 좀 가사에도 탭댄스 들어가고. 예. 자, 오늘 김혜송 손목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목인 하면 역시 목포의 눈물이 제일 유명한데 목포의 없죠. 눈물을 부른 이난영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도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러셨죠? 1936년. 193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김혜송과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했죠. 이난영이 상당히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남성들에게. 네. 그러면은 목포의 눈물은 나랑 불렀는데 왜 결혼은 김혜송이랑 하지? 이런 생각이 내면에서 솟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손목인의 자서전이 있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좀 묘한 표현들이 여기저기 나와요. 그래요? 이난영에 대해서요? 김혜송과 이난영에 대한. 어떤 표현입니까? 김혜송 욕을 그렇게 해요. 아, 자서전에서요? 예. 나쁜 놈이라고. 엄청난 질투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차원에서도 사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하여튼 둘이 안 맞았어요. 뭔가가 하여튼. 근데 어쨌든 김혜송이 삐죽삐죽한 성격이었다고는 그래요. 손성원 선생님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둥글둥글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래요. 꼭 손목인 아니더라도 욕을 많이 먹고 사는 그렇죠. 분이랍니다. 약간 싫어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고 모난 성격. 예, 모난 성격이고 그냥 뭐 하면 팩 하고 막 화 팍 내고. 예술가는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로 가서 또 그냥 금방 또 가서 빌고 뭐 이런 굉장히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예술가적 기질 아닌가요, 그런 게?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잘난 것을 별로 이렇게 감추지 않고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그 뒤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은 실력도 없는 것들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감히 나를 씹어? 뭐 씹으려면 씹어봐. 뭐 이런. 본인은 진짜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손목인 자서전에 김혜송에 대한 비판 이런 게 많다. 그리고 이제 고복수의 입을 빌려서 그러니까 뭐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난영과 김혜성이 어쨌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뭐 언저리쯤 고복수가 또 손목인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데뷔곡을 준 사람이라서 계속 선생님으로 평생을 불렀대요. 네, 그래서 아유 이
복수 씨 그러지 말라고 네. 나이도 많은 형님인데 근데 아닙니다. 뭐 이래가면서 작곡가 선생님. 예. 그래서 고복수 칭찬은 또 되게 많이 해요 보면은. 좀 감언이소를 좋아하는 분이군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난영 결혼 직전쯤 고복수가 네. 아니 그런 고백을 하려면은 이난영한테 할 것이지 손목인한테 고백 아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지는 난영이가 너무너무 좋은데에 하면서. 고복수가? 예. 예.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근데 하여튼 결혼을 했으니까. 예. 근데 하여튼 손목인의 결론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차라리 고복수랑 이어져서 이런 얘기를까지 한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난영이 그만큼 당시 이제 그 주변 오케 레코드 소속 뭐 음악 그 가수든 많은 연주가든 남자들이 얼마나 이난영을 바라보면서 근데 하필이면 저놈하고 결혼. 내가 안 좋아하는 김혜송과 왜 결혼을 했냐. 그런 게 막 묻어나요. 금방 떨고 있는 승질도 그지 같은 저 인간하고. 그래서 어쩌면은 고복수의 고백은 어쩌면 본인의 고백을 좀 돌려가기로 한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복수 선생 그게 사실이면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군요. 의학세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근데 사실 김혜송의 음악하고 손목인의 음악을 비교해 놓고 매력적이라면 저는 김혜송 쪽인데요. 저도 그래요. 네,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조선 재즈의 1인자냐 이렇게 처음에 화두처럼 던지셨지만 뭐 저는 두말 않고 김혜송이에요. 재즈로 봐서는 물론 뭐 트로트까지를 다 놓고 보자면 뭐 손목인도 만만치 그렇죠. 않죠.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목포의 눈물하고 그 타양사리가 그냥 나온 노래는 아니니까요. 그 전반부의 히트곡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재즈로만 보자면 혹은 뭐 가수까지 더 포함을 하자면 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김혜송 승이에요. 네. 근데 이난영이 이제 김혜송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손목인하고 작업을 많이 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난영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해저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손목인 작곡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손목인 작곡 이난영 노래 한 곡 들어보죠. 예. 요것도 약간 재즈 느낌이 물씬 풍기는 뭐 크게 히트는 안 했지만은 저는 참 좋아하는 그런 곡입니다. 항구의 붉은 소매라는 노래입니다. 노을 지는 항구인가 보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소매가 붉은색으로. 선 자체가 붉을 수도 있어요. 예? 천 자체가 천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예. 몇 년도 곡입니까? 예, 이 노래가 1940년. 40년. 예. 자, 1940년 곡 항구의 붉은 소매입니다. 그 누가 버리고 간 한 송이 붉은 장미 해저문 항구 빛나지는 아스팔트 꽃잎을 밟고 가는 요코하마 아가씨는 나르디 남대게 그 누구를 찾아가나 안타까운 새빨간 그 누가 불러주는 애달픈 세레나드 이별의 항구 내온산 저만 밑에 남학시 끌고 가는 요코하마 아가씨는 나르디 남대게 그 누구를 사모하다 안타까운 눈초리 검은 눈썹 그 누가
흘리고 간 한 장의 프로마이스 청렴의 한국 술 마시는 테이블 술잔에 눈물 짓는 요코하마 아가씨는 나들이 남대경 그 누구를 이별했나 안타까운 입술에 연지 냄새 손목인 작곡 이난영 노래 1940년 곡 항구의 붉은 소매였습니다. 네, 상당히 세련된 느낌인데요. 통통 튀는. 예. 네. 연주도 굉장히 잘하고요. 이런 걸 듣고 있으면 야 진짜 이난영이 뛰어난 가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식의 리듬 감각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잘못 시켜놓으면 막 박자 뭉개져요. 근데 하나도 안 뭉개고 톡톡톡톡 튀는 거를 다 소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1940년 작품인데 바로 예. 한 해 앞서서 다방의 푸른 꿈 네. 전에 한번 들었었고 네, 블루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1940년에 이 기원 2600년이니 뭐 이런 게 아니었으면은 그런 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저는 다방의 푸른 꿈이나 이런 항구의 붉은 소매나 이런 스타일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좀 뭐랄까 흔히 하는 말로 판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귀춘 들죠. 미영들을 내쫓느라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재즈가 금지되거든요. 예. 양풍 노래들이 금지돼요. 일제 말기가 되면. 진주만 기습 이후에 양풍 노래가 금지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돼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이런 스타일의 노래가 안 나옵니다. 안 되죠. 그랬겠네요. 그런 또 역사적 배경이 있군요. 예. 손목인 김혜송 이제 둘 다 걸출한 작곡가잖아요. 네. 좀 두 사람의 어떤 작품 스타일의 차이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손목이는 네. 그냥 반듯한 느낌? 왠지. 예. 그러니까 김혜송은 진짜 튀는 느낌. 그러니까 독특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또 조금 달리 표현을 해보면은 김혜송은 근본 없는 길바닥 느낌도 좀 있고요. 말하면은 음대생 출신이 아니라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김혜송의 이력에 관해서는 이것도 설왕설래가 참 많은데 일단 확실한 거는 그 평양의 광성고보라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 졸업이 최종 학력인 것 같아요. 그 당시 고보만 나와도 뭐 인텔리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김혜송이 그건 조금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했는지. 숭실 전문 얘기가 자꾸 나오죠. 예. 그리고 또 일본에 뭐 유학을 갔다 왔다는 둥 하여튼 뭐 좀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아요. MSG가 많이 첨가되는군요. 예. 그리고 사실 손목인도 그 자서전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음악학교 나왔다 그랬으니까. 예. 근데 자서전이라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뭐 기억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게 당연하긴 한데 그게 이제 실제 그 다른 자료,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참 아름답죠. 그래서 역시 손목인의 음악 스타일이 이렇게 자리가 잡힌 데에는 일본의 유학 경험 이런 것들이 제도권 음악 교육, 고등 교육 이런 것들이 역할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서전은 어디 나왔다고 써 있는데 막상 자료를 찾아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일단 일본 음악학교 유학이라는 게 이건 뭐 비단 손목인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학교 이름부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뭐 제국음악학교니 뭐 국립음악학교니 뭐 군의다찌니 뭐니 해가지고 하여튼 되게 복잡해요. 근데 하여튼 뭐가 확실치 않다는 소리네. 예. 아닌 말로 진짜 확실하면은 그 졸업장이라도 하나 스캔 받아서 올려놓던가. 그건 뭐 아무 그게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또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아직까지 의문을 좀 품고 있습니다. 그 트로트의 대중성으로는 박시춘한테 좀 밀리고 사실 손목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정말 그렇죠. 반듯해요. 음악이. 똑 떨어지고 반듯해서
박시춘이 가지고 있는 그 살금살금 인간을 샥 녹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없어요.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 이준희 선생님이 박시춘의 음악을 들으면서 베개닛을 중학생 때 적시면서 그만큼 그렇게 감정을 살금살금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남인수 박시춘이 만들어내는 그 느낌 있잖아요. 게다가 조명암 박시춘 남인수 그러면 이건 뭐 끝내주는 조합이죠. 가사에서 조명암이 살금살금 긁어대고 박시춘이 선율로 막 긁어대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그렇게 밀리고 아주 독특한 느낌 같은 거로서는 뭔가 김혜송한테 좀 밀린다고 할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손목이는 일찌감치 일본 갔다 와서 일찌감치 새로운 어떤 양식이나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탁 드러내는 거에 되게 능한 사람이 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30년대 초반에 그렇게 무슨 타향살이나 목포의 눈물 같은 거를 딱 정립을 시키는 거죠. 이게 반듯하게 뭔가를 딱 내놓는 걸 가능하고 또 그거 지나고 나서 재즈 금방 스윙 재즈 배워갖고 와서는 또 재즈송 금방 내놓고 요거까지는 되는데 그 뭔가 박시춘이 갖고 있거나 김혜송이 갖고 있는 것은 뭔가 조금 부족한. 그래서 손목인이 1930년대 말부터 네. 40년대까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분야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무대 공연, 그러니까 말하자면 뮤지컬. 네, 그래서 뭐 본인 또 회고록에 있는 자서전에 있는 회고록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안하고 봐야죠. 예. 근데 모든 자료는 다 뻥이 섞여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예. 정도는. 예.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그때 히트곡 그러니까 발표작이 조금 줄었던 이유는 일본에서 그 일본 공연단체와 함께 작업을 하느라고 그래서 좀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무대 음악은 손목인도 손목인이지만 사실 그 당시 무대 음악이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많은 분들의 얘기가 당시 이른바 악극 뮤지컬은 김혜송이 1인자다. 그러니까 후에는 예. 짜증이 나는 거죠. 손목인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저놈이. 예. 근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히 좀 40년대 이후에 좀 밀리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40년대 이후의 노래 한번 들어보죠. 예, 앞서서 그 항구의 붉은 섬에 이난영과 손목인이 함께한 곡을 들어봤는데 비슷한 시기에 김혜송과 이난영이 함께한 굉장히 또 독특한 곡이 있습니다. 부부가 작업한 거네요. 그렇죠. 네. 고향이라는 노래를 또 뽑아봤습니다. 네, 41년 곡입니다. 해저문 고향길에서 맹세를 진 그 옛날이여 해당화 꺾어 들고서 철없이 울던 그때가 지금은 그대로 갔는가 다시는 못 올 꿈이었던가 말없는 고향길에는 10년이 흘러갔구나 비오는 고향길에서 치마를 적신 그 옛날이여 떠나온 길을 보면서 남몰래 울던 그때가 세월을 따라 흘러갔는가 추억을 따라 남아있는가 쓸쓸한 고향길에는 오늘도 신비가 온다 꽃피는 고향길에서 만나서 놀던 동물들이여
어깨를 서로 안고서 피리를 불는 그때가 눈물에 흘러 쓰러졌는가 웃음을 품고 다시 올 순간 외로운 고향길에는 같이만 울어주노라 (41년곡) 고향이었는데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네요. 예. 노래가 그 코러스가 굉장히 그게 코러스가 코러스가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이 당시에 기법이라고 하기까지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식의 코러스를 대중가요에서 쓰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아. 예. 우선 화성을 잘 안 써요. 보면은 그러니까 기타 반주가 화성을 넣는 기타 반주가 아니잖아요. 멜로디를 멜로디 그렇죠. 중심의 예. 반주여서. 근데 이렇게 뒤에서 코러스까지 해갖고 뭔가를 해서 스케일을 키운다고 할까 음악에 그 별로 없고요. 지금 들어보시면은 지금의 감각으로는 그냥 나 뽕짝 트로트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트로트적 선율과 그거를 기본으로 두고 트로트에서는 잘 쓰지 않는 음들을 끼워 넣어서 지금 5음계가 아니라 7음계 다 쓰고 있는 곡이에요. 예. 그래서 트로트 중심의 이 당시의 풍토로 보자면은 음악으로서도 굉장히 좀 더 나아가고 있는 서양 음악적으로. 예. 그래서 들어보면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좀 북한 음악 같은. 약간 조금 NK 스타일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노스 바로 코리아. 예. 북한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트로트 영향도 많이 받고 대중성을 다 쌓아내면서 서양식의 서양 음악적 칠음계를 다 구사하고 있는 거여서 만약에 이 김혜송이 북한 갔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승질만 좀 죽였어요. 나중에 북한 가는 거 아닙니까? 가다가 못 간 거죠. 가다가 조금 죽었는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는지 예, 알 수 없죠. 그거는. 근데 이 고향 김혜송의 41년 작품 고향 들었는데 이게 이제 뮤지컬의 한 장면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이런 작업들로 해서 이제 악극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건가요? 예. 40년대. 그러니까 해방 전에 조선악극단 무대를 사실상 책임졌던 인물, 손목인도 꽤 하긴 했는데 예. 사실상 책임졌던 인물이 바로 김혜송이고요. 그리고 오케 레코드의 그 운영자였던 이철이 해방 직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예. 갑자기 이제 병이 이렇게. 그래서 그 최고의 기획자, 실력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시차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김혜송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철의 지도랄까 하여튼 받으면서 조선악극단에서 이제 성장을 했다면은 이철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자신이 이제 그 역할을 다 떠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곡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획자 역할까지 다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이철로서는 이렇게 하면 대중성 없어. 이렇게 해서 깎아버리는 사장님이 사라졌으니까 이 아티스트가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럼 1940년부터 해방되기 전까지는 김혜송이 단연 앞서갔네요. 손목인보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예. 일단 해방 후도 그래요. 예, 해방 후는 더 그렇죠. 네, 더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떤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예, 김혜송이 1945년 이후 전쟁 터지기 전까지 그때가 이제 김혜송의 전성기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악극단을 크게 했죠. 예, KPK 악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정말 다채로운 레파토리를 선보입니다. 네, 이 얘기는 우리가 거기 이난영 때 조금 했었죠. 예, 그때 왜 그 로미오와 줄리엣 머리 딱 자르고 와갖고 내가 로미오와 그러고 나왔던. 그래서 그 당시 사실 그 악극 무대에 올려졌던 곡을 들으면은 딱이겠지만은 사실 그렇진 않고요. 예.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음악이. 그러니까 김혜송 악극의 흔적이 음반에 담긴 경우가 조금 있어요. 몇 곡이 있는데 음질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해서 악극에 사용되었다는 확실한 그건 없지만은 왠지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고향의 연결선상으로 들어보시면은 이전까지 그냥 재즈하고 뭐 그냥 트로트 했던 김혜송이 뭔가 악극이나 다른 음악으로 가면서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있는 그 느낌을 고향과 더불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곡을 선곡해 오셨네요. 네. 선주교. 선주교. 1949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이 당시 개성은 남한 땅이었거든요. 하여튼 이 선주교라는 노래가 진짜 무대에 바로 올려서 썼다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런 곡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49년에 선주교, 이 정몽주 얘기를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시대적 맥락이 있을까요? 49년이라는 갖다 붙이자면은 뭔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갖다 붙여주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통해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주교 함께 듣겠습니다. 곡이 상당히 비장합니다. 그렇죠. 가수는 누구예요? 이인권이라는 분인데요. 이인권. 전인권은 아는데. 꿈꾸는 백마강. 그 가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청진의 남인수라고 불렸다고 하는 고향이 청진이거든요. 예. 남인수 창법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사람이죠. 아, 그렇군요. 아까 사실 김혜송 목소리 들어보면은 그런 또랑또랑한 남인수 계열의 목소리잖아요. 좀 비슷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목소리들이고 그런 게 그런 목소리가 당시에 유행하는 목소리인데 이인권은 진짜 어떤 때 보면 남인수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저도 그 한번 느낌이 당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모임 회원분이 특이한 음반이 하나 있다. 음반 딱지가 근데 많이 지워져가지고 제가 가서 봤더니 실제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내용을 좀 이준희 씨면 알지 않을까. 근데 내가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건 남인수다. 그리고 처음 듣는 노래다. 그러니까 이건 남인수의 신곡을 발굴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대단한 진짜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저도 잘 모르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음반 딱지가 완전히 지워졌을 때도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음반에는 음반 딱지도 있지만은 판에 이렇게 그 음각, 양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을 때 음반 번호를 대부분 찍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라벨의 내용은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번호는 확인할 수 있죠. 차량 그 차대 번호랑 비슷한 거네요. 근데 그걸 개인이 이 연구자는 그걸 다 대조해갖고 알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번호 대조해서. 그러니까요. 번호 대조하면은 답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요하면 여자들이 싫어해요. 너무 그렇게 집착하고 집요하게 하고 그러면 여자들이 도망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갖고 이게 이인권이다 밝혀내신 거예요? 예. 진짜 대단한 연구자십니다. 좀 허탈하긴 했어요. 남인수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어떤 분야든지 진짜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이준희 선생 같은 연구자가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은 되게 잘 부르지 않아요? 손죽교를. 작곡도 잘했고 노래도 되게 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전조되는 부분이라든가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해낸 그 능력 같은 것도 되게 좋고요. 김혜송이 여기까지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이런 노래를 듣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김혜송의 음악으로 들을 수 있는 거의 막바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쟁 때 없어지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45년 해방이 됐고 1950년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두 사람 김혜송과 손목인의 삶 어떻게 이어졌는지. 행로가 또 많이 엇갈리죠. 엇갈립니까? 일단 김혜송은 전쟁 나기 직전까지도 음악적인 야망. 지금 들었던 선주교가 49년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무렵인데 김혜송이 꿈꾸었던 무대. 그러니까 김혜송 입장에서는 조선은 너무 좁다. 그리고 일본 다녀와 봤다. 별거 없더라. 어디를 꿈꿨는데? 만주, 중국 진짜 별거 없더라. 당연히 가봤으니까 거기는. 미국 공연하고 싶어요. 미국. 미국 본토를 노린 거죠. 근데 이제 단번에 가기는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 하와이를 한번 먼저 찍고 가자. 하와이 미국 땅이잖아요.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대신 이른바 본토라고 하면은 하와이는 그러니까 외곽 섬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하와이 공연을 성사시켰어요? 그러니까 준비만. 준비하고 미군정 접촉하고 그런 걸 막 했대요. 근데 전쟁이 났군요. 그렇죠. 그래서 손석구 선생 같은 경우가 되게 아쉬워하세요. 그때 그러니까 절대로 월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이것도 있어요. 그거 하려고 이렇게 난리쳤던 사람이 월북했겠냐 이런 거예요. 설마 미국에서 소련으로 목표가 바뀌었나? 하여튼 야망이 큰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루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한번 가는 거야. 그 전쟁이 나고 어떻게 됐어요, 김혜송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따님 김 시스터즈의 김숙자 선생의 또 증언이 있는데 일단 며칠 지났을 때쯤 집으로 찾아왔더랍니다. 인민군이.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냥 특별한 그 트러블 없이 갑시다. 그래 가자.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왜 피난을 안 갔을까요? 그 당시엔 피난 못 갔어요. 우리가 보통 피난살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다 네. 145태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이거 난리 나면 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되게 그때 피난을 많이 갔고요. 또 이승만이 우리가 이기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럼요. 대부분 서울에 남았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근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쪽 예술을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담당자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서울에서 몇 년 전까지 다 활동 같이 하던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빨간 한 장 차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명동성당에 다 모여 이래갖고 다 모여서 거기서 뭐 활동하고 다 했어요. 거기서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퇴각을 할 때 그때 이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갑시다 그랬으면 못 가요라고 쉽게 못 했겠죠. 아 근데 그럼 같이 간 이후에 어떤 기록도 없어요? 증언도 없고 김혜성에 대해서? 증언은 있죠. 어떻게 됐대요? 그러니까 납북자 가족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증언이 물론 이제 당사자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리 뭐 삼촌인가 아버지인가가 북으로 끌려가는데 가만 보니까 많이 본 얼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김혜송이었다는 거죠. 같이 끌려가는데 이제 폭격 미군 비행기가 그래서 뭐 그냥 폭격이 뜰 때마다 다들 어쨌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엎드려서 뭐 하여튼 뭐 어디 또랑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김혜송이 이제 죽었다는 거죠. 폭격을 폭격으로? 맞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지 뭐 삼촌인지가 그래도 그 와중에 좀 기지를 발휘해서 김혜성의 옷자락을 하나 이제 이렇게 끊어가지고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남쪽으로 도망을 온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이난영 뭐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찾아갈 수는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난영한테 이거 혹시 뭐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겪었는데 당신 남편 옷 아니냐? 근데 이난영이 바로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증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때 이난영하고 김혜성하고 같이 안 있었습니까? 이난영은 왜 안 끌려갔죠? 그건 확실하게 당시 정황을 알 수는 없는데 일단 당연히 이난영도 데려갈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사실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 생각, 그러니까 제 그냥 느낌이지만은 김혜성이 사실은 숨으려면 사실 못 숨을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그 박시춘 같은 경우도 당시 피난을 못 갔어요. 남인수도 피난을 못 갔고. 그런데 김혜성은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하여튼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 제 생각에는 김혜성의 어떤 음악적인 자신감 이런 게 좀 강하게 이때도 작용하지 않았나. 숨거나 이러지 않고 또 그냥 판이 벌려지면 또 거기서 또 하고. 나 김혜성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북에서 나를 뭐 모셔가겠다, 뭐 끌고 가겠다, 뭐 뭐가 됐든 간에 그래 뭐 그러라고 해.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인간적으로 재미있는 게 이것도 이제 손석구 선생의 그 증언입니다만은 단원들하고 굉장히 좀 트러블 왜냐하면 독선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임금 체불도 뭐 있고 하여튼 그랬나 봐요. 근데 불평불만이 막 나오니까 다 모여 하면서 뭐 내일 망하더라도 오늘 다 정산해 줄게.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우리 한판 때려 먹자.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술을 진탕 마시고. 밀린 임금 다 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진짜 10원 한 장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원 중에 친한 현경섭이라는 트럼펫터가 있는데 현경섭한테 이렇게 다들 집으로 가는 판인데 쓰고 오더니 경섭이 나 그 집에 갈 차비 주냐. 그러니까 뭔가 좀 화끈하달까? 자유로운 영혼이네요. 네, 정말 그래요. 하여간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게 가장 유력한 설이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참 아깝죠. 근데 어찌됐건 한국 전쟁 중에 방향이 북쪽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김혜송은 좀 금기시된 인물이 됐겠네요. 맞아요. 월북자로 취급됐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김혜송의 이름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김혜송 작곡의 유명한 곡들도
이난영 오빠였던 이봉용 작곡으로 바뀐 것도 네. 많고요. 그 네. 이름이 다 바뀌어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졌거나. 손목이는 전쟁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좀 이상해요. 예, 그래요? 많이 이상하죠. 네, 아니 손목이는 뭐 군예대까지 해가지고서 전쟁 초기 땐 잘 있었어요. 군예대를 조직해서? 그 당시에는 다 군예대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맞으면은 꼭대기. 예. 이끌고 다녔던 리더는 박시춘이에요. 그래서 군예대 사진들도 있고 그렇죠. 예, 있죠. 네, 손목이는 뭐 무슨 근데 야전에서 공연하는 사진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해서 군예대에 그런 가입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군예대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하여튼 뭐 그러고 있다가 52년 한 봄쯤 딱 요맘때쯤 네. 갑자기 사라집니다. 52년 봄이면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로 사라집니까? 일본으로 밀항을 합니다. 황당하죠. 근데 그 자서전에 또 보면은 네. 일본을 간 이유가 왜 갔대요 도대체? 영화 녹음을 당시 전쟁 중이니까 국내에서는 좀 힘들어서 녹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다라고 하는데 그냥 전쟁 피해서 일본으로 간 거 아니에요? 예, 튄 겁니다. 그러니까요. 52년에 더 있으면 영화가 있으면 뭔 영화가 아니 그리고 그 있어. 영화 말도 안 제목을 돼. 적어놨는데 네. 연도가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52년은 영화 별로 없어요. 그럼 한창 전쟁 중인데 무슨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쓰긴 썼으니까. 그 밀항을 한 거예요? 예. 어디에서요? 뭐 부산이었겠죠. 부산에서. 네. 근데 이 시기에 밀항이 몇 건이 한 건이 더 있죠. 여러 명이 같이 간 게 그게 있잖아요. 사실상 같은 건입니다. 근데 손목이는 먼저 가 있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8명이 간 거로 돼 있죠. 그 8명이 신카나리아, 박담마, 황정자, 김백희, 손석우, 김광수, 노명석 이렇게 8명이 52년 6월에 일본으로 밀항해요. 여자도 많네요. 예. 네. 그 유명한 신카나리아, 네. 박담마, 황정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심지어 박담마라는 가수는 애도 데리고 갔답니다. 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간 거죠? 그러니까 밀항으로. 근데 이제 52년이라는 시점은 네. 전쟁은 약간 다 교착이 돼 후방에서는 있으니까. 뭐 전쟁은 사실 뭐 끝난 거나 진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그럼 왜 굳이 밀항에서 일본으로 갔을까요? 일본으로는 밀항 아니면 갈 방법이 없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거예요. 돈. 예. 일본에 가면은 같은 쇼를 하고 뭐 같은 뭔가에 연예 활동을 해도 네. 몇 배는 더 벌 수 그렇죠. 있다더라. 실제로 그랬거든요. 어찌됐건 근데 나중에 처벌 받을 거 아니에요. 안 걸리면 되죠. 아하. 안 걸립니까? 그리고 일본말 다 가능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일본말이 쉬우니까 일본에서 사는 게 그렇게까지 걱정이 되지 않는 별로 거예요.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52년에 일본으로 밀항한 손목인 계속 일본에서 살아요? 예. 손목이는 좀 오래 살고요. 네. 이 8명은 거기서 일본에 적발돼 갖고 수용소에 걸려가지고. 있다가 예. 8월에 송환돼요. 그러니까 몇 달 못 있고 그냥 송환됩니다. 봐봐요. 걸리잖아요. 근데 손목이는 안 걸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분도 참 뭐 그 당시 일본도 굉장히 혼란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겠지만은 일본에서도 작곡 활동을 합니다. 일본에서요? 네. 왜냐하면은 일본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들도 활동하잖아요. 거기서 가수로. 손목이네 아들. 그래서 한 5년 네. 정도 일본에서 작곡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엔화 많이 벌었겠네요. 그리고 히트곡이 꽤 있어요. 일본에서는.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 와중에. 예. 그 와중에. 예. 그래서 일본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당연히 손목인이 아니라 일본식 예명을 또 따로 사용을 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구가야마 아키라 뭐 이런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당시 일본에서 발표한 노래 중에 제일 큰 히트를 기록한 게 가스바의 여인. 가스바의 여인. 예. 카스바의 여인이요? 카스바의 여인이 아니고 담배 연기.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스바의 여인 하면은 진짜 그 노래가 요새는 더 많이 그렇죠. 회자가 되는데 원래 카스바라는 게 그 북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이런 데에 전통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던 원래 그러니까 일종의 일반 명사인데 근데 어떻게 하여튼 이 노래를 만들게 됐고 처음에는 큰 반응은 없었는데 노래가 좀 이따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뭐 괜찮아요. 들을만 해요. 그러면 일본에서 몇 년까지 사는 건데요, 손목이는? 그러니까 57년에 귀국을 하는데
걸려서 예. 밀항한 게 뒤늦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걸 걸린다니까요. 예. 그 추방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일본에서 추방.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처벌받고 그런 건 없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네. 그렇게 밀항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대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때는 네. 진짜 돈 벌려고 밀항하기도 하고 뭐 그 부유층 자제들은 50년대 중후반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그 도피성 유학을 가요. 왜냐면 언제 전쟁 또 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에 뭐 미국 유학 갔다 이런 사람들은 부잣집 자녀 그 남자들 청년들은 대부분 군대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7년에 다시 귀국을 한 이후에 계속 쭉 가요계에서 활동을 합니까? 네, 그 돌아왔을 적에 네. 좀 뜻밖이지만은, 그러니까 아니 다 같이 힘든 전쟁 때 혼자만 그렇게 튀어가지고 네. 사실 그런 식으로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비난하는 사람도 꽤 됐을 겁니다. 네. 근데 당시 이게 드러나는 기록을 보면은 네. 한국 대중음악 작곡계의 거장 손목인 선생께서 드디어 귀국 5년 만에 굉장히 환영하는 일본 활동을 끝내고 일본 활동 밀항으로 시작했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예. 제가 그때 신문 기자였으면 제가 신문에 대서 특별해갖고 그냥 막 때렸을 텐데. 네. 하여튼 다시 그렇게 순탄하게 복귀를 해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가요계 원로 손목윤의 이미지는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인 거죠. 네. 전쟁을 피해서 튄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좀 묻혀버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손목인이 일을 꽤 많이 하긴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음악 저작권 협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60년대까지도 히트곡이 아주 예전만큼 많은 건 아닌데 히트곡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노래가 있죠? 아빠의 청춘. 네, 65년에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 네. 근데 사실 아빠의 청춘을 보고 있으면 손목인이 또 어떤 사람인가의 느낌이 또 다시 한번 와요. 어떤 그러니까 느낌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빨리 갖고 와서 이렇게 쫙 하는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년대 전반기에 트로트를 갖고 와서 일본에서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했었던 걸 신세대적 감각으로 착 갖고 와서 짠 하고 해서 히트하는 것처럼 50년대 초반에는 또 뭐 슈샤인보이 같은 그렇죠. 그런 그 재즈 스타일의 노래들을 쫙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노래도 손목인 작곡이에요. 손목인 작곡이에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히트곡이 간간히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아빠의 청춘은 65년 작품의 이 노래를 딱 들으면 이거 이봉조 아니야? 이봉조 작곡 아니야? 이런 느낌 딱 들거든요. 그리고 원래 갖고 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봉조나 무슨 김인배 작곡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딱 그런 스타일. 뭐 맨발의 청춘 딱 그런 스타일을 샥 갖다가 짠 내놓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은 되는데 뭔가 자기 걸 꾸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끌고 가는 독특함의 자기 색깔로 이런 김혜송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박시춘처럼 진짜 그 트로트로 즐기게 해가지고 계속 그 히트곡을 내는 스타일도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인이 빠지고 나니까 정말 1950년대는 박시춘 동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거죠. 트로트에서. 그러면 손목인의 마지막 히트곡이 아빠의 청춘입니까? 거의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럼 몇 년의 세상을 떠나요? 이분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 96년이었나? 9년이었나? 하여튼 13년생인데. 99년 아닐까요? 99년. 그렇군요. 어찌됐건 뭐 식민지 시절과 해방 그리고 분단 전쟁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살았던 대중예술인들도 참 파란만장하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꾸려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가스바의 여인 듣고 마무리할까요? 근데 이게 원곡은 아닙니다. 이게 일본에서 발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곡은 당연히 일본어잖아요. 그러기엔 제가 좀 또 부담스러워가지고. 여기 민족문제연구소니까요. 그래서 원곡이 더 좋긴 한데 손목인의 편곡 그대로니까. 근데 그건 좀 그래서 68년에 패트김 버전이 나왔어요. 55년에 일본에서 발표한 다음에 57년에 추방돼서 귀국한 다음에 68년에 패티김한테 줬군요. 뭐 우라카이 한 거 아닙니까? 우라카이. 아니 같은 노래. 같은 노래니까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편곡이 기록윤 편곡이거든요. 좀 다르죠. 차이가 아무래도 손목인 냄새가 덜하죠. 그렇군요. 자, 아까 우라카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그냥 웃자고 한번 했다는 거 노파심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김혜송과 손목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네. 패티김 버전의 가스바의 여인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당신도 지나가는 나그네 사랑을 속삭여도 하룻밤의 굴장난 여기는 머나먼 땅 알제리야 밤마다 피어나는 애꿎은 사연 가슴아 뒷거리에 노래를 해드릴까 못하는 노래라도 그리운 파리의 밤거리의 모습을 꽃 피는 마로니에 샹ゼ리제 무랑루즈에 춤추는 저녁 이제는 흘러버린 옛날